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시는 그 초기 단계에 갖게 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해드렸고, 또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상담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효과적으로 드리고자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전화상으로는 다 설명드리기가 많이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톡이나 또는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로 해서 문자, 카톡 모두 다 환영합니다. 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서 시설을 설치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특히 이렇게 해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시설을 설치한 후에 또 운영을 잘 하셔야 되고, 설치 또한 잘 이루어져야만 그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그런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잘 가이드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개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설을 설립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보지 않았고 또 설치 신고도 안 해봤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블로그나 또는 법령 정보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셔서 자료들을 수집을 하시고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뭐 질문 몇 가지를 통해서 시설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도 많고 이해해야 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준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얘기도 듣고 정보도 갖고 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설치 이후에도 운영 노하우라든지 또 시설을 어떻게 시설에 적용받는 규칙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 또 노하우도 많이 습득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먼저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시설을 설치하는 게 먼저니까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기능 공간에 대한 설비 구조, 설비 내역, 그리고 배치해야만 하는 인력에 대한 인력 구성, 채용해야 하는 그 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검토하시고, 이런 시설에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구나, 또 몇 인 시설에는 누구의 직종의 종사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해하신 후에 시설을 설립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는 어렵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 말씀해 드리지도 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법령에 대한 검토, 또 운영에 대한 노하우 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이해하시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다. 뉴스 등에서 나왔다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지난주 금요일날 추정 60분에서 방영했던 그런 내용,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제목으로 해서 노인 요양시설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3년이면 이자를 대출금을 다 갚는다. 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범법 행위들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됐는데 이 방송 내용은 글쎄요, 저도 방송을 봤지만 아마도 이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다들 운전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운전을 하시면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위반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신호를 잘 지키고 또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안전운행을 하시는 베스트 드라이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반대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호위반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운영도 즉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도 베스트 운영자가 있는 반면에 월스트 운영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스트 운영자의 그 운영 방식을 표방해서 될 수 있으면 아니고 반드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정적인 선입견이라는 것은 지금 2008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은 많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그 고려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의 경로 효친 사상이 우리 민족의 굉장히 그 좋은 점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한 상황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봉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 노인 요양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수면 위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정 부분 지역마다 이렇게 노인 요양시설들이 크게 홍보를 하면서 그 운영을 하진 않았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시설들이었고 특히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그 목사님 또 기독교 또 천주교 또 불교 그런 쪽에서 종교적인 사명으로 또 치매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심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그렇게 계속 모셔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중에 2008년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정부에서 이제 시행을 했고, 정부에서는 플랜을 잘 짠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시설을 늘리지는 않고, 건축해서 늘리지는 않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노인 요양 시설들을 노인 장기요양 기관으로 재지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가지고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편승을 시켜서 그 인프라를 가지고 그냥 제도만 출범을 시켜서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 재원을 걷어가지고 그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설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어르신들께는 등급을 발생을 시키면서 입소를 시킨 것이고, 그때부터 많은 시설들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그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진입을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설들 중에서도 수익을 생각해서 운영을 하셨던, 집중해서 수익만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개시하셨던 분들이 개중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고, 더불어서 시설에 대한 그 운영 기준, 또 이 노인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그 기본 룰이 되는 고시나 공고 자체가 미숙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을 했었다. 더군다나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설비 기준 자체가 좋은 시설에 대한 그 설비 기준의 그 여건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만 가지고서 그 기준만 충족시키는 선 안에서 시설을 설치하셨던 분들의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도 있었고, 더불어서 조건부 시설, 국법 시설, 또 신법 시설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의 시설들도 기능 공간이라든지 연면적 자체가 또 달랐었다. 여러 가지 그런 미숙한 부분들이 겹치고 운영에 대한 미숙한 부분들, 또한 운영자 개인의 일탈들이 많이 겹치면서 이 시설 자체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된 것이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 요양원이 부정적인 시설보다는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이 노인 요양시설을 앞으로 운영하실 분들의 역할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많이 벗어나서 좋은 시설을 만듦으로써 노인 복지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대열에 우리나라도 들어서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것도 부담되는데 치매 노인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치매 어르신까지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는 시설을 개원하시기에 앞서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먼저 따보시는 것이 좋겠다. 요양보호사의 그 역할, 또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1급을 먼저 따시게 되면, 그러면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노인요양원, 또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그런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다른 그 자격증보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먼저 따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노인복지법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양로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복지시설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시설들 안에서 실버타운도 개원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그런 시설 외에도 또 어르신께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관들을 다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양로시설이나 노인 공동생활 가정을 창업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수익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데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치매 어르신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명도 좀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도. 그래서 어르신께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어르신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에 고려를 하셔서 시설을 설립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보시면 치매 어르신을 잘 모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를 보시면, 네 번째 질문은 시설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네, 맞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설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전화를 주시면 많은 분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싶은데 지금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꼭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질문에 대한 딱 답변만 드리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 없어도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시설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필요하고, 또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필요하고, 또 요양보호사, 또 조리원, 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은 인원별로, 인원 규모별로 10인 미만 시설, 그리고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 그리고 30인 이상 시설에 따라서 그 배치 인원이 나눠지기 때문에 직종이, 또 배치 직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원별로 내용이 달라진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직종들 중에서 대표자가 한 개의 직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면서 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시설장까지 겸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설장을 겸해서 시설을 설치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다섯 번째 질문은 시설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금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투자금이 모두 다 부족하죠. 저희 다 시설을 설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투자금이 다 부족한 게 사실이고, 저도 시설을 다시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투자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내가 가진 투자금이 얼마고, 유용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이 얼마고, 그리고 그 투자금 대비 내가 설치할 수 있는 정원의 요양시설이 몇인 정도인가 라는 부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시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잘 쉽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대출금도 포함이 되니까 대출금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가지고 계신 투자금 대비 대출금 해서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그 시설로서 한 달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또 그 한 달 운영을 함으로써 대출 받았던 비용도 어떻게 상환해 나가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계획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거나 할 때에는 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 시설을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의 금액 그게 이제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략 뭐 어느 일정 부분의 그 상가 평수를 100평이든 80평이든 100평이든 그런 상가를 임대할 수 있는 금액 또는 그런 상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 그 정도의 또 그 상가의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금액 또 초기 집기를 구매해야 하는 금액 또 그리고 초기 운영 비용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초기 투자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인 공동생활 가정 특히 프리미엄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하신다고 하실 때에는 85평 규모의 상가로 했을 때 상가를 우리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대략 나오겠죠. 그 보증금이. 그래서 그 보증금에다가 거기에 85평 정도를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에 우리가 초기 침대, 컴퓨터, 냉장고 등등 거기에 집기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집기 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그 집기 비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 운영 자금이 필요한 그 자금까지 더해서 초기 투자금이 된다. 저희가 큰 이제 대규모 시설, 저는 이제 그 대규모 시설을 20인 이상을 대규모 시설로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20인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있어서 20인 정도로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로 나눠볼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소규모 시설이라 함은 10인 미만 시설을 저는 소규모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위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 물론 큰 비용입니다. 그 정도 시설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나 상대적으로 10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 요양시설을 창업하는 것보다 10인 미만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창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창업 비용은 덜 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을 가지고 내가 설립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를 판단하고 운영 자금까지 파악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도움을 드린다는 점으로 안내를 드리니까 만약에 자금에 대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째 질문까지 했는데도 20분이 넘어가네요.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길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하고 딱 끊으면 그 외에 뭐 또 다른 부분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딱딱 끊어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뭐 저희가 뭐 동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더 든다 해서 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차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은 시설은 도심과 떨어진 곳에 있을 텐데 도시의 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설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심에서 떨어진 시설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심에서 멀어지면 여유롭고 또 부지도 저렴하고 공기도 또 상대적으로 좀 낫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좀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보는데, 도시 생활에서 당연히 떨어지면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원래 도심에서 많이 생활하셨는데 지방에서 생활하시면 당연히 불편한 점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꼭 이 시설이 지방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운영비 등등을 고려했을 때에는 도심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 도시 외곽에 설치되는 것이 좀 낫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도심에서는 상가에서 이제 시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가 외에 단독형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도심에서는 이제 상가를 통해서 상가에서 이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상가 안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약간 폐쇄적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단독형 건물일 때에는 마당도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바람도 쐬러 나오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상가라고 해서 꼭 뭐 바람 못 쐬고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는 옥상에다가도 그렇게 뭐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실내에서도 확 트인 전경, 유리를 크게 이제 잘 해놔가지고 전경을 확 트이는 전경을 해놔서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뷰를 제공해 드린다든지, 또는 내부에 휴게실 자체가 좀 넓게 형성되어 있고 그 휴게실에서도 좀 쾌적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요양시설도 설치가 되고 있어서, 꼭 도심에서 멀어진 시설만이 좋은 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 또 설치하시는 분의 그 대표자분의 가치관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상가에다 할지 또는 외곽 지역에 단독형 건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7번째 질문을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된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교육이 걱정된다라는 거는 이제 시설이 외곽 지역에 설치가 되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교육적인 서비스, 그런 학원,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없는 지역에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더불어서 글쎄요, 시설을 운영하니까 어르신들이랑 같이 있어서 교육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시설에 있으면 아이들이 어르신을 많이 접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르신과 그 아이가 함께 지내는 것이 정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면 물론 너무 외지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학원이라든지 그런 교육적인 기관을 이용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글쎄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영상 콘텐츠들도 많고, 또 VR 시대가 도래할 거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고, 또 지방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자체가 균형 발전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MBC에서도 서울에 대한 밀집해 있는 인구, 왜 지방으로 나가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고 해서, 아마도 정부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을 생각해서 공공기관들을 많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도심에만 이 시설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 교육에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에 지방에서도 충분히 아이들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요양시설이 아이들에게도 많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시설을 운영하면 수익이 얼마나 생길지 정보가 부족하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수익이 얼마나 생길지. 두 가지 형태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적정한 인건비와 수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익 구조. 여기서 적정한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내가 일을 같이 하면서 인건비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운영을 해서 남는 그 수익금이 과도하지 않고 적정하게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고, 또 나 또한 노후를 대비해서 어떤 그 여유자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과도하진 않지만 그런 정도의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그 형태의 분들은 좀 많은 자본을 들이신 분들께서 그에 해당하는 사업적인 부분에 좀 큰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이실 것 같은데, 적정한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수익이 얼마나 날지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신 다음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나의 생활에 도움이 일단 부합이 되는가 라는 부분부터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9인 시설이든 또 29인 시설이든 또 49인 시설이든 그런 시설이든 어쨌든 그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예상 수익 또 예상 운영비, 뭐 예상 수입, 예상 지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계산에서도, 계획에서도 특히 많이 지출되는 부분, 뭐 대출금 또 연료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기관 하나를 운영했을 때 세입 세출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이 정도 기관에서 이만큼의, 내 상황에 있어서 이만큼의 수익이 남을 수 있겠구나,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셔야 이 질문, 즉 수익이 얼마나 생길지 정보가 궁금하다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케어스토리에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원별로 저희가 엑셀 파일을 통해서 또 등급,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인원수별로 수익이 이렇게 변하고, 또 대출금이나 또 연료비나 또 그 외에 기타 많이 들어가는 그 운영비, 그런 것들을 설정을 얼마로 했을 때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안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그 수익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겠다. 다만 추정 60분에서 얘기하는 그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라는 부분은 과대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추정 60분에서도 이 노인 요양시설이 그만큼의 수익이 난다라고 이 창업을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시설을 운영하실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정보를 받아서 추정 60분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세입 세출 예산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물론 어르신 등급이 상향되어 있는 인원으로 많이 구성이 됐을 때에는 일정 부분 많은 수익금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수익금이 나기 위해서는 초반에 많은 적자를 거쳐서 가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9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인원이
복지사, 즉 시설장, 간호조무사, 또 요양보호사 한 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이 있다. 그러면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신데 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죠. 적자죠. 어르신 2분이 계셔도 적자고 3분이 계셔도 솔직히 적자입니다. 4분도 적자, 5분도 적자, 6분도 적자. 그러나 그때에 발생하는 적자는 점차적으로 이제 감해지겠죠. 적자 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차면서 세입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입금으로 적자 난 부분들이 해소 가다가 9명의 어르신이 다 차면은 이제 그때에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게 뭐 큰 수익이 막 되는 그런 사업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양적인 부분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인을 운영하는 시설과 100인이 계신 시설과 9명이 계신 시설의 수익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입한 투자금 대비로 생각했을 때에도 그 수익에 대한 차이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법이 제시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세입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양적인 부분으로서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규모 시설이 굉장히 서비스 질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수가도 노인요양시설보다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자, 그런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노인요양시설에 준하는 시설 공간과 설비 기준과 그리고 인력을 갖추고 있다라면 그 수가는 동일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소규모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활의 질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시설보다. 왜냐하면 100인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과 9인이 소규모로 생활하는 것은 삶의 질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각을 해볼 때 당연히 소규모로 생활하는 그 요양시설의 그 생활의 질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설비 기준 자체가 열악한 구조로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서비스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생활 환경이, 어르신의 생활 환경이 조금 다소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점차적으로 프리미엄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준하는 기능 공간과 연면적 그리고 인력 구조를 갖추고 있고, 오히려 노인요양시설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들을 갖춰서 소규모의 인원이, 적은 인원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시설로 점점 바뀐다면은 그러면 얘기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서 많이 이제 좀 더 나갔는데, 질문에 시설을 운영하면 수익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정보, 그 정보는 정원별로 우리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입 세출 구조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 질문을 보시면, 시설 수익은 아무리 잘해봐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답답하다. 네, 아무리 잘해봤자 9명 수가가 나올 뿐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자, 그러나 이 부분은 근 1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기재부에서 노인요양시설은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그 사업체들은 현재 비영리 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념은 간단한 건데, 자, 동일한 100평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동일한 100평에 노인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요양원에서는 100평의 노인요양원에서는 10명 내지 15분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 식당에서는 100평의 식당에서는 하루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이다.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원은 고정적인 인원이 계속 생활하는 시설이라서 수익을 계속 증대시킬 수는 없는 사업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건데, 아무리 잘해봐야 수익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는 한 가지 한 가지씩 저희가 바꿔나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10년 동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출범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많은 시설들이 시설을 설치를 했지만 그만큼 시설에 대한 노하우는 없었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정해진 공간 안에 우리가 그 최대의 그 정원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만 시설을 운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양적인 부분에만 치우쳤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는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려면 이 요양원 사업 자체는 이 기능 공간, 즉 건축물 자체가 이 시설 자체의 형태가 먼저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질적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형태로 건물이나 인테리어가 되어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양적인 부분과, 즉 정원과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이 함께 고려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지금 예전에 운영되던 시설보다 더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운영을 마련해 가야 되겠고, 질적인 부분을 향상을 시키면서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이지만 수익이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지금 이렇게 설정이 돼 있지만, 우리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의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수익에 한계가 있는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대신에 보장이 되는 것은 안정적인 수입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창출되는 형태의 사업이니까 굳이 꼭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으로서 우리가 대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으로 대체 만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서 계속 향상을 시켜 나가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발을 발굴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한계가 있는 수익에 대한 보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째 질문은 나중에 개인 사정으로 중단할 경우 지은 시설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나? 굉장히 지금 시설을 매매하시는 분들의 큰 고민이죠. 시설은 많이 지어놓고 막 이렇게 설립해놓고 했는데 운영에 힘이 붙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 또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또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들,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너무 지쳐가지고 시설을
매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지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시설을 매매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장기 요양 급여 비용, 즉 수가 자체가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수가를, 물론 이제 정부라고만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 요양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수가 내용 자체가 현실과 거리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시설 운영이 갑작스럽게도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시설의 운영에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시설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시설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설을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건데, 시설을 다 건물을 해놓고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걸 운영을 못하면 이거 어떡하냐 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식당을 한다든지 커피숍을 한다든지 매출이 발생을 안 해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그 부분은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에 다시 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은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특히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베이비 부머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노인 요양시설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지금의 시설은 솔직히 안 맞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치매가 굉장히 심하시거나 또는 인지 상태가 거의 없으셔서 뭐 구분 자체가, 일상생활에 대한 그 인지나 구분 자체가 거의 없으시다고 할 때에는 지금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 일정 부분 이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은 그래도 지식 수준이 있으시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절하게 시설을 이용할 만한 그런 시설들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한 차별화된 시설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다른 사업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요양사업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그런 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버 산업에 있어서의 비전은 그만큼 낮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시설 운영 급작스럽게 이제 시설을 폐업한다든지 매각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보다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적으로 시설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끔 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시설 운영 중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종사자 관리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사업이든 종사자 관리를 잘 하시는 운영자가 사업도 잘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간호사든지 요양보호사든지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운영자 분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은 종사자 분들을 부려서 시설을 운영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종사자 분들과 함께 운영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한다. 그분들과 같이 운영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마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종사자분들하고의 관계가 잘 돼 있고 종사자분들께서도 운영자분에 대한 이제 존경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이제 운영자분과의 협력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 시설은 운영도 잘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사자가 근무하기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를 잘 관리하는 것에 내가 걱정이 든다 라는 부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종사자 분들과 더 가깝게 더 협력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종사자 분들을 존중해 드리고 함께 일을 해가는 것이 필요한 게 바로 요양원 사업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사자분에 대한 관리는 또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시설을 창업하시게 되면 저희 케어스토리와 함께 종사자분들과 같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같이 모색하고 연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질문을 보니까 간호사, 조리사, 요양보호사를 어디서 채용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네, 워크넷에서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잘 돼 있고 모두들 워크넷으로 채용을 잘 하고 있고 특히 각 지역별로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어서 일자리 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직종별로 잘 채용을 안내해 주시고 공고도 해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 조리사보다는 조리원, 이제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저희는 조리사를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는 조리원이다. 조리원 요양보호사는 인터넷상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구직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고 워크넷이 가장 대세다. 그리고 지역별로 일자리 지원센터, 이제 고령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이제 지역 정보지를 많이들 확인을 하십니다. 지역 정보지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교차, 뭐 또 벼룩, 뭐 이런 데 신문에 내시면 거기 신문을 통해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비용이 그런데 한번 게시를 하는데 비용이 이제 좀 뭐 몇만 원, 5만 원 정도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해서 지금은 워크넷으로 많이 이제 광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좀 고령의 고령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채용하실 때에는 그런 지역 신문을 이용하셔도 좋다. 특히 그 지역 신문으로 채용되시는 고령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물론 고령이셔서 좀 업무를 보시는데 많이 좀 육체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 노하우들이 많고 또 어르신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시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죠. 너무나도 저희가 어르신을 모시는 노하우를 그분들께 전수받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젊은 분들이 그런 노하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삶의 연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기에 많이 좋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질문은 직원에 대한 처우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4대 보험 등. 네, 4대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고 처우라고 하니까 뭐 급여 드리는 부분 그리고 퇴직금 그 다음에 경상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종사자 장기 근속
근속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래서 뭐 그 부분이 한 월에 한 5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처우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것으로도 또 우리가 처우를 지금 이렇게 보장해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뭐 명절 보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급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같은 부분으로, 또 더불어서 장기 근속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포상 규정을 따로 둬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 또는 이제 다른 종사자분들께 포상으로도 우리가 복지를 좀 해드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선진국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굉장히 낮고, 급여 자체가 거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급여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가 올라갈 수 있게끔 장기요양 급여 비용 자체가 올라가야 될 것이고, 지금 이를 위해서 간접비,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를 나눠서 직접 인건비의 그 퍼센테이지를 산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직접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종,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직종만 일정 부분 그 임금에 대한 그 비용을 보장받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정해놓음으로써 그분들의 인건비가 상승한다라고만 꼭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해놓음으로써 그 수준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역으로 뭐 조리원, 위생원, 또 시설장, 또 사무국장,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급여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그 인건비가 제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정부에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도 적절하게 산정을 해서 제시를 하고, 또 그런 장기요양 급여 비용이 나오면 그 비용으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인건비가 상승이 될 수 있게끔, 상승된 인건비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운영자 또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처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급여, 퇴직금, 사대보험, 그 다음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포상 규정,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종사자를 위한 상해보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처우를 하고 있고, 프리미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입소자로부터 그 받는 입소 비용 자체가 다른 일반형 공동생활 가정이나 또는 요양시설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건비를 조금 더 상향을 시켜서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니까 시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 네, 법률은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을 읽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안이나 모르신 부분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 주십시오. 그러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법은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법은 첫 번째 노인복지법,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본다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까지 보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근로기준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그 자료를
법령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을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법제처에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을 하셔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법은 무슨 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까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꼭 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법에 대한 부분만 따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대신해 드릴 수 있고, 법에 대한 자료는 거기 사이트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저희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니까 어르신의 사망이나 사고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합니다. 정말 어찌할까요? 어르신 사망을 경험해 보면 만감이 교차하죠. 특히 슬픈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커지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돌아가신 어르신을 보면 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진짜 인생 무상, 또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또 어르신과 함께 했던 기억들,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많이 좀 노출이 돼 있다. 우울감 같은 것들. 특히나 어르신이랑 또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어르신 앞에서 이렇게 우울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께는 항상 즐거운 모습, 또 힘있고 당찬 모습 막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이 심리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심리 치료라든지 적절하게 계속 종사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시설에 어르신 몇 분 계신지, 종사자분들 몇 분 계신지 와서 그냥 보고 확인만 하고 조사하고 끝내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고생을 하고 계신지, 심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까지의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평가 매뉴얼에 이제 그 종사자와의 그 대담, 간담회 같은 그런 내용의 그 평가가 있지만, 간담회보다도 1대1적으로의 그런 심리 상담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르신들께 즐겁고 막 이렇게 그 업된 모습만 보여드리다가 퇴근하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우울해지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을 교차해 가면서 일해야 되시는 그 환경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어르신께서 시설에서 이제 만약에 자연 사망하시게 되면, 노안으로 자연 사망하시게 되면 시설은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르신이 위급 상황일 때 보호자분께 알리고 또 병원으로 후송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매뉴얼화 돼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시설에서 어떻게 조처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다 가이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고, 또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거를 대비해서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게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돼 있어서 그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에서 그 사고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제 염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물론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항상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 사고에 대한 예방입니다. 그래서 예방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우선이다. 더불어서 어르신께서 이제 그 사망하시는 데 있어서의 종사자의 그 좀 지금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될 상황이고, 이제 사망이나 사고 시의 책임 문제는 이제 책임이 시설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전문의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을 잘 해놔야 한다. 더불어서 이제 그 책임 자체가 어르신께 귀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어르신께서 스스로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 발생됐을 때에는, 그럴 때는 또 책임 자체가 어르신께도 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그런 영업사원 분들과 또 그 보상해주는 그런 분들과 같이 논의를 잘 하셔서 미리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니까 환자를 채우지 못할 경우 시설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라는 표현보다는 입소자,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좋겠고요. 어르신이 시설의 정원에 다 차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개원하는 분들은 홍보에 대한 그 전략도 수립하는 것이 사업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홍보 방법은 첫 번째는 요즘에는 인터넷 매체로 많이들 시설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첫째는 인터넷 매체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 내에서도 현수막이나 그런 광고를 이용해서도 많이 보신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데에 인원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의 과의 협력을 잘해서 그쪽 시설에서도 우리 쪽 시설로 입소하시려고 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겠고, 더불어서 종교기관에 홍보를 또 하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효율적인 거는 시설 위치가 입지 조건이 홍보에 유리한 입지 조건이 되어 있으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보다도 그 자체가 제일 큰 효과가 있고, 잘 세워놓은 간판 하나가 인터넷 홍보라든지 또 현수막 홍보를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역점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저희 이제 케어스토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때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시설 상황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시설 안에서 어르신과 함께 모두가 가족이 되어 있고, 어르신께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다른 시설들보다도 더 특화되어 있는 점, 또 우리 시설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의 건강이 많이 개선이 되고 어르신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역점을 둬서 홍보를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운영 자체가 처음에 수익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어떻게 설치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부터 고민하고 생각해서 시설 설치를 하시는 것이,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돈에 앞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생각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그 부분이 되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목적에 충실하자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7번 질문을 보니까요. 환자 가족들이 매달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환자라는 또 표현이 또 나와 있네요. 입소자인데 입소자 가족분들이 매달 청구한
그 시설에서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도 경험을 해본 상황이라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못 받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법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시설에 지금 이제 입소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입소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통해서 그분들께 시설 그 비용을 계속 안내를 드리고 또 그 내용 증명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자세한 그 비용에 대한 청구 부분은 미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무사무소나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상담을 받고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가 입소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보호자분들 때문에 예전에는 이 장기요양 보험 제도 이전에는 보증금을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서 미리 그 보증금에서 점차적으로 입소 비용을 안 내는 달에는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 들어서면서 2008년도에는 계속 보증금을 받았었습니다. 2008년, 9년, 10년, 11년, 한 12년도까지도 계속 받았었죠. 그랬는데 보증금이란 개념 자체가 이게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구나 해서 보증금을 안 받는 쪽으로 다 변경을 했고, 더불어서 선금으로 계속 납부하고 있던 거를 후불제로 바꿨던 것도 그 정도 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1일부터 31일까지 생활하신 비용에 대해서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시설이 청구를 하는데, 그때 청구를 할 때 본인 부담 금액도 산정이 되고 정확한 금액이, 그리고 1일부터 31일까지 계셨던 그 식재료비와 간식비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후불제로 이 비용이 산정이 다 계산이 된다. 선불로 하셨던 시설들은 사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월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60만 원이면 60만 원 받아서 그 비용으로 한 달을 살고 나서 이제 그 비용 자체를 이제 차감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선불로 받으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후불로 바꿨던 시점이 도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후불로 받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는 돈을 안 내시는, 입소 비용을 안 내는 보호자분들도 생겨가지고 이게 시설에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말씀을 드려도 이제 그런 입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입소 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실도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관할 시군구에다가도 통보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입소 비용을 안 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보호자분들이 입소 비용을 내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좋은 방법이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니까 입소자 가족들끼리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입소에 대한 분쟁인 것 같아요. 첫째 아드님은 입소를 희망하는데 둘째 아드님은 입소를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을 때에는 가족들끼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그분들께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어르신께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영양 상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점이 바람직하고 좋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어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실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시설이라서 이 시설에 계시면 좋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잘 안내를 드리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가족분들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가족분들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입소 비용에 대한 분쟁도 있고, 입소 비용을 뭐 첫째가 내기로 했는데 안 내고, 뭐 또 둘째 분이 또 내기로 했는데 또 안 내고, 뭐 이런 부분, 또는 재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입소를 원하지 않는 형제가 있고, 또 입소를 원하는 또 그런 자녀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감한 내용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가족분들이 원만히 잘 합의를 하시고 잘 그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첫째로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먼저 건강한 그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셔야 그분들께 어떤 결정이 어르신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그래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은 상담 기술을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겠다. 또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시설 운영자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항을 보니까 시설 운영 시 관리감독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받습니까? 관리감독 받는 기관은 첫 번째는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주로 받고, 두 번째는 관할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받고요. 세 번째는 관할 지역의 소방서에서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기관은 경찰서에서도 도움을 받는데, 우리가 신규 종사자를 채용했을 때 법적으로 노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지 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조회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해서도 경찰서에서 그 실종자의 예방을 위한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경찰서와도 그 협력 체제를 잘 유지할 수 있다. 관리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들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더불어서 참고로 하실 기관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또 있죠. 그래서 어르신의 인권을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시설이나 또 그 외 장소에서 어르신이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받았을 때 신고를 접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뭐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도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의 그 협력 체계가 잘 돼야 될 것이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노인 인권에 관한 자료라든지 또 그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규칙들, 그런 것들을 사이트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잘 확인을 하셔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니까 환자를 선별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네,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택시를 생각할까요?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 드라이버께서 손님이 왔는데 어떤 손님이 예를 들어서 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손님 안 됩니다. 짐이 너무 많아서 저희 못 태워드려요.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상. 그래서 승차 거부는 안 됩니다. 다만 택시 운전사분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승객을 못 태울 수는 있는 사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가고 있어서 그 방향하고 같으시면 타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뭐 화장실 때문에 급한 일이 있다든지, 또는 차가 수리를 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손님이 승차를 안 하시게 되겠죠. 못 하시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설에서도 어르신을 선별해서 입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에 시설급여로 돼 있을 것. 그래서 1, 2등급 어르신은 시설급여, 재가급여가 다 돼 있고 3에서 5등급 어르신은 시설급여를 꼭 받으셔야 되는 상황에 해당됐을 때 급여 변경 신청을 통해서 시설급여를 받으시니까 그런 시설급여를 받으신 3에서 5등급 어르신 분들은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에서 해당 어르신의 그 건강 상태라든지 또는 치매 정도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설이 지금 환경 자체가 돼 있는 부분이 이 어르신께서 생활하시기에는 좀 어렵다. 좀 시설하고 좀 맞지 않다. 어르신께서 만약에 이 시설에 계시면 조금 생활 자체가 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또는 이제 침실이 남아 있는데 2인실인데 지금 어르신께서 할머니께서 계신데 할아버지께서 입소를 하시는 상황이면 남아 있는 한 자리가 할머니신데 두 분이 합숙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셔야 한다는 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성이 이용을 하는 것이 가급적 낫기 때문에 또 보호자분들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그런 상황일 때에는 입소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 외에는 우리가 어르신을 선별을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모든 입소자를 다 받아야 되지만 간혹 우리가 그 어르신을 받을 수 없는 시설적인 환경 그런 여건이 됐을 때에는 어르신을 모실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21번 질문은 주말에는 요양보호사가 출근을 안 할 것 같은데 시설장이 주말에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주말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근무를 하십니다. 또 그 외에 종사자분들께서도 근로계약에 따라서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말에 쉬고 싶고 누구나가 주말에 쉬고 싶은 것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시설에.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 시설에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주말 근무가 꼭 한 사람에 집중해서 되기보다는 로테이션으로 주말 근무를 좀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린다든지 또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좀 감사의 뜻을 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주말에도 시설에는 종사자분께서 계신다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자, 22번 보니까 부모님을 같이 모시는 경우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네, 저는 그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를 직접 시설에 같이 모시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시설에 같이 계셨었는데 이제 소천을 하셨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우리 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할머니도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서 뭐 우리 집이니까 막 이제 좀 자기 집에 대한 뭐 이렇게 좀 강한 애착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부분이 사실인데 그런데 특별히 문제는 없고 또 내 부모님이 계시면 또 내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다른 분들께도 똑같이 해드릴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다. 다만 이제 내 부모님께는 이렇게 해드리고 다른 어르신께는 다르게 해드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차별성 없이 공통으로 평등하게 공평하게 모든 어르신들께서 대우를 받으실 수 있게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동시에 내 부모님께서 좋은 것 쓰시고 좋은 물품 또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프로그램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처럼
다른 어르신께도 해드리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이 될 것 같고, 23번에 보호자와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있고요. 혹시라도 다른 분쟁이 있을 때에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그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관한 고시 또 공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기준들을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준해서 합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의가 안 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에는 관계기관에도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도 저희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첫째는 그런 그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시설 운영하시는 분께서 운영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운영 방식을 먼저 다 잘 알고 계신 상태에서 보호자분들께 안내도 잘 해드리고, 또 보호자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시설의 소식이라든지 또 비용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 시설에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호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그래서 분쟁이 없게끔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만히 해결을 하고, 또 그 해결이 좀 어려울 때에는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 놓고 그 규칙을 준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까지도 안 될 때에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보호자분과의 분쟁은 없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뭐 법적인 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번 저희 질문은 물가 상승에 따라 식재료비 등의 부담이 증가할 경우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500원 차이에도, 하루 500원 차이에도 입소 비용에 민감해서 입소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지금 도심권 쪽에서는 일식 2,000원, 즉 아침, 점심, 저녁 하면 6,000원 하루에, 그리고 간식은 하루에 1,000원, 아침, 저녁, 오전, 오후 해서 1,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1,200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었고 1,000원까지도 하는 데도 봤는데, 물론 이제 시설에서 그 자체적으로 식재료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그런 친환경 농산물 그렇게 자체 재배한 것들로 해서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면 너무 좋죠. 그래서 식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우리가 100% 다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데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를 적절하게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요. 식재료비를 변경할 때에는 시설장이 대표자와의 승인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식재료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절차는 마련이 되어 있고, 더불어서 식재료비나 간식비 같은 부분이 이제 저희가 어르신께 제공을 해드리다 보면 적정한 비용이 얼마다라는 그런 산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서 받고 있는 식재료비 수준을 유지하시되, 추후적으로는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운시키든지 업시키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특히 물가 상승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식재료비나 간식비보다는 인건비다. 인건비가 거의 뭐 시설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자체가 몇만 원 수준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운영비의 변화가 되니까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은 인건비 부분이다, 항목이다 라는 점을 알고 계셔서
특히 노무에 대한 그 지식을 정보를 잘 갖고 계시고 사전에 운영하시기 전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내역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미리 정보를 갖고 계셔야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이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남았습니다. 장시간 계속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몇 개 질문이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까지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출근을 하나요? 아니면 직원 숙소를 따로 만들어줘야 하나요? 네,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종사자분들께서 시설로 출퇴근을 하시는 거고요. 시설이 설립이 되면 지역에 있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가까운 시설로 출퇴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만 노인복지법에서는 24시간 기거종사자를 두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일정 부분 생활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분이 계셔야만 또 시설이 감독은 아니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자가 그 옆에 시설 옆에 본인 집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시설을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종사자분들 중에는 시설에서 기거하시면서 생활하시려고 종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 채용이 되면 아마도 시설에서 숙식하시면서 그런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케어스토리 그 계룡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계룡 편안한 요양원 같은 경우는 3층에 숙직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그 종사자 분께서 숙식을 하시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숙소를 따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는 출퇴근으로 대부분이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26번 보니까 요양원을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 제일 크게 주요한 점은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 좋으면 간판만으로도 홍보가 충분히 된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는 요양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이 보호자분들이 꼼꼼하게 시설을 다 점검하고 요양원 이용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좋은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께서 24시간 365일 10년, 15년을 생활하실 시설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 없이 그냥 어르신이 입소하는 것으로만 계약하고 어르신을 모셔다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좋은 시설인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한 보호자의 판단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설 찾기 메뉴를 둬서 그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능공간, 직원수, 또 협약병원과의 협약 여부, 또 촉탁위 활동 여부, 그런 프로그램 제공 내역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내역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어르신께서 생활하시기에 더 쾌적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자의 마인드인데 그 운영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더불어서 시설에서 시설 전경이라든지 시설 환경 사진을 그렇게 올려놨지만 그 환경 사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지금 그 설비에 대한 그 구체적인 현황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직접 확인한다는 건 가서 봐야 되는 건데, 물론 입소를 하기 전에 보호자분들이 시설에 가서 라운딩을 해서 보고 확인을 하고 이 시설 괜찮구나, 원장님께서도 너무 좋으시구나 해서 입소를 하겠지만은 시설을 간다는 것 자체가, 라운딩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과정이라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좋은 시설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을 보호자분들께 키워드리는 게 지금 필요하다.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도 보호자분들의 그런 안목을 키워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정보들을 계속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 시설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요양시설들을 홍보해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로부터 일정 부분의 홍보 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 비용을 받아서 프리미엄으로 홍보를 해주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더불어서 무료로 홍보해주는 데들은 시설에서 간단하게 자기 홈페이지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식으로 시설 홍보, 또 시설 찾기에 대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은 이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객관성을 두고 이 시설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보호자분 자체가 먼저 어떤 시설이 좋은 시설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더불어서 만약에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라면 우리 시설이 지금 좋은 시설인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르신이 계시기에 적합하고 쾌적한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호자분이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종사자와 또 운영자와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소식지를 통해서 어르신 소식도 계속 접하고 면회도 가서 시설도 환경도 잘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보는 그래서 입지 조건, 또 인터넷으로 블로깅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그런 부분으로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찍는 것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동영상으로 시설 홍보용 영상을 제작하신다든지, 또 전단지, 또 현수막, 그래서 명함을 간단하게 해서 유관기관에다가 홍보용으로 게시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명함을 해서 뭐 은행에다 비치를 한다든지, 또는 돋보기에 뭐 이렇게 어디 요양원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홍보는 워낙 방법이 다채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매체는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부분은, 물론 이제 입지 조건이 좋아서 간판이 잘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접근성도 좋지만, 저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시설이 얼만큼 노력하고 있고,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시설이 많은 부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운영 방식과 노력 자체가 결국에는 홍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잘 해드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설 환경도 좋게 만들어가서 개선해가고 하는 그런 활동 자체가 홍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6번도 그렇고 27번의 질문이 어르신은 어디서 모집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방금의 답변으로 대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번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보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르신께 잘 해드려서 어르신께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시설에 계시다가 만약에 소천하셨다 그러면 저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게 시설에서 너무
여생을 잘 보내시고 계신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께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생활하면 많은 추억들이 생깁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동물원도 가고 또 어르신들과 즐거운 프로그램도 하고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같이 즐거운 노래 춤도 추고 또 생신잔치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억과 추억들이 남을까요? 결국에는 우리도 노인이 됩니다. 저 또한 이제 30년, 40년 또 이렇게 되면 저도 노인이 됩니다. 모두가 노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 자녀로서 할 도리, 또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 그런 부분들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보람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물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노고가 여러분들 삶에 보람과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창업하시고 운영하실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먼저는 수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초점을 둬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비용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사용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비용들이 확보가 되어야 할지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셔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는 초점을 둘 것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람이 발생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29번 질문은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방 개수 등등. 네, 조건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어르신 1인당 23.6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갖춰야 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어르신 1인당 20.5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이 연면적은 최소 기준이고 그리고 침실은 어르신 한 분당 6.6제곱미터의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소 기준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 보실까요? 6.6제곱미터는 2평입니다. 2평에서 한 사람이 생활한다?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물론 와상 어르신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와상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2평 되는 그 좁은 방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까요?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방은 어떻습니까? 2평입니까? 2평?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도 우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소 기준을 뛰어넘어서 어르신께 적합한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그런 기준으로 꼭 필요한 기능 공간들을 법적인 기준은 작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크게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질문을 보니까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것과 새로 신축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신축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것은 기존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증개축을 할 때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에는 어르신이 다 입소해 계십니다. 그래서 증개축을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개축이 가능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하셔도 좋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는 신축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축으로 할 때에는 저희가 그 입소 비용에 대해서도 다시금 산정을 할 수 있는데 기존 시설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을 할 때에는 해당 분들께 다시금 적용되는 입소 비용을 안내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입소 비용을 인상시킨다든지 할 때에는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축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또 인수하는 것은 권리금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인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신축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1번 문항을 보니까 기존 시설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시설 운영이 어려워서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기존 시설 운영이 어렵고 개인 사정도 있고 또 힘에 부치기도 하고 해서 시설을 매매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을 거치면서 처음에 시설을 2008년이든 9년이든 10년이든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노하우가 없어서 그냥 기능 공간 법적인 것만 충족시켜 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이거 좀 이랬으면 더 어떤 게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고, 또 침실이 어땠으면 좋았을 뻔했고, 또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고 하는 것들에 대한 후회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시설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것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기존 시설을 인수하실 때에는 리모델링을 반드시 하셔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개축을 반드시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신축을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같은 비용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것보다 나은 점은? 네, 한마디로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냐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인요양원은 안정적입니다. 시설 운영 자체가. 그래서 어르신 입소자분께서 입소하셔서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면 안정적으로 시설은 계속 운영이 되는 형태로 돼 있고, 정부에서 운영비에 대한 그 장기요양 급여 비용 자체가 정해져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갖출 수 있다. 자, 그런데 식당이나 카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시설이고 생활과 케어를 중점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나 식당보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다.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장점이 있고, 더군다나 실버 산업의 가장 중점에 있는 사업이 이 요양원 사업이다. 그래서 모든 실버 산업이 들어와야 하는 사업체 그 자리가 바로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대한 운영을 알고 계시면 향후 실버 산업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그 추세라든지 동향,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해외 진출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 여건도 발판이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실버 산업과 그리고 앞으로의 초고령 시대, 지금은 고령 시대죠. 그래서 초고령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적합하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33번은 이제 질문이 두 개 남았는데, 아마도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시점에서 딱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최적의 시설 운영 방법은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 최적의 시설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최적의 시설 운영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생활하시기에 적합하고 쾌적한 시설,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설, 위생적인 시설, 즐거운 시설, 기쁜 시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근로하시기에 좋은 시설,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근로하시는 만큼 적합한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운영자분이 너무 힘들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운영자분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운영자, 또 종사자, 보호자, 어르신,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것이 이 운영에 가장 적합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를 위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조달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운영 방법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가 건물 설치와 단독형 건물 설치의 장단점 및 설치 방법은 네. 상가 건물에 설치하는 것과 단독형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상가 건물은 첫 번째로 설치 비용이 좀 덜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심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조력을 받기에도 좋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면회도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단독형 건물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마당이 있고 그래서 자연적인 환경이 또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좋고, 단독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관리도 수월하고 좋습니다. 더불어서 단독으로 돼 있는 시설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단독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자체에 있어서도 독립된 것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장단점은 있고, 다만 이제 단독형 건물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금 범위 내에서 단독형으로 갈지 또는 상가 건물로 갈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둘 다 장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으로 또 외곽으로 시설은 이제 빠지는 것이, 설치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여유로운 마당 공간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해서 가족분들이 주말에는 같이 그 야외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시설이 설치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